여러분. 이건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이야기이고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도 닿기를 바라며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저는 올해 43, 두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인생은 아주 평범하고 조용한, 그래서 더 소중한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저를 낳고 키워주신 부모님은 책임감이 강하셨고 늘 자식을 먼저 생각하셨죠.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지만 집안엔 늘 웃음이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아버지의 낡은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올 때부터 우리 가족의 저녁이 시작됐죠. 그날의 반찬이 김치찌개든 된장국이든 가족이 모여 앉아 먹는 밥상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저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엔 작은 IT 회사에 입사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며 지내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치과 의사인 그는 웃은 얼굴이 참 인상적이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어요. 무엇보다 저를 존중해주는 모습에 마음이 열렸고 우리는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27, 그 나이에 결혼은 빠르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엔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누군가는 아깝다고 했지만 저는 그 선택이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첫째 딸을 낳고 이어 둘째를 품에 안으며 저는 엄마로서의 삶을 진심으로 살았거든요. 매일 아침 아이들 아침을 먹이고 집안 구석구석 정리하며 살림하는 일상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병원 일로 바빴지만 늘 성실했고 환자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의사였습니다. 저녁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아이들 재롱에 웃어주는 모습에 그래, 나는 참 괜찮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싶었죠. 그런 그가 가끔 주식에 손을 대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번은 손실이 꽤 났지만 병원이 워낙 잘 돼서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어머니는 정 많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저도 명절이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며 가족으로 대하려 노력했죠. 시누이들도 다들 결혼해서 따로 살았고 딱히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욕심냈던 건 단 하나, 지금처럼만 평범하고 단단한 가정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며 사춘기를 맞이할 무렵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족 간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 오늘 급식은 맛있었어. 아빠 나 오늘 시험 망했어.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쌓이며 가족은 더 단단해졌고 저는 그런 일상 속에서 위안을 받았죠. 남편 역시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휴일이면 가족 여행도 자주 다녔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어요.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남편을 존중했고 신뢰했어요. 결혼 생활 13년 차 우리는 아이들 앞에선 여전히 다정한 부부였고 어른들 앞에서는 서로를 챙기는 사람으로 보였죠.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완벽해 보이던 우리의 삶 뒤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걸. 왜냐하면 그 시절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의 저로 단단히 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닥치기 전에 행복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창문을 열면 아이들이 뛰놀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남편이 퇴근하며 들고 온 붕어빵 봉지에서 퍼지던 고소한 냄새. 딸아이가 엄마에게 몰래 써준 손편지에 적힌 우리 엄마 최고라는 말. 그 모든 순간은 진짜였고 저에게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소중한 추억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평범한 날들 안에서 가장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렇기에 평범한 행복이란 결코 작거나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저는 그걸 아주 오래도록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남편의 차를 본 순간부터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해 보이던 제 일상에 어느 날 아주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래된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일이라고도 넘겼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 어딘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핸드폰을 늘 거실 책장 위에 두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방으로 가져가더라고요.
아, 오늘 환자 상담 내용 좀 다시 정리하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습관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는 건 뭔가 감추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겠죠. 그 이후로도 남편의 행동엔 작지만 반복적인 변화들이 계속 보였습니다. 치과가 끝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겠다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씻지도 않고 아이들 방에 들러 우리 딸들 뭐 먹었어? 하며 다정하게 말 걸던 사람이 이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주말마다 가던 가족 나들이가 점점 줄어들고 어느 순간부터는 이번 주는 친구랑 등산 가기로 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일에 지친 남편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해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이해는 점점 저를 의심으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딸아이 학원 데려다주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점심은 먹었어? 그랬더니 남편은 헛기침을 하며 말했죠. 지금 친구랑 산에 있어서 전화는 이따 할게. 그 말이 끝나고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고요. 산속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려 했지만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 답답했어요. 며칠 후 오랜 친구 사이인 미정 언니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했어요. 차를 몰고 언니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는데 주차장 한쪽에 낯익은 번호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라, 저 차 우리 집이랑 똑같은데.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맞았어요. 남편이 차였습니다. 친구랑 등산 간다고 한 바로 그날, 그 시간에, 그 주차장에. 왜 남편이 차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걸 저한테 숨겼을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차 앞에서 몇 분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제 남편이 치과에서 함께 일하는 상담실장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며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 광경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나만 바라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여자와 함께 웃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게는 그 어떤 배신보다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저를 보고도 당황한 기색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태연하게 인사하더군요. 여긴 어쩐 일이야? 그 말이 더 소름 돋았습니다. 상담실장은 말없이 인사를 피하고 도망치듯 계단 쪽으로 내려가 버렸고 남편은 갑자기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오해하지 마. 그냥 얘기 좀 하다가 우연히 들렀던 거야. 그 순간 저는 남편의 눈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된 지 꽤 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상담실장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남편 차 키에 달린 여분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 거실 벽 한가운데에 걸린 사진 한 장. 하얀 가운을 입은 제 남편과 상담실장이 환하게 웃으며 어깨를 맞댄 채 찍은 사진. 사진 아래엔 우리의 시작이라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혹도 실수도 아니었어요. 이건 계획된 불륜이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을 때 저는 마지막 남은 믿음이라도 구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그 사람과 무슨 사이야? 하지만 남편은 미안하단 말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너랑은 너무 오래됐잖아. 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대화. 그 사람은 나한테 새로운 에너지를 줬어. 제가 몇 년을 헌신해 만든 가정이 남편에겐 그저 반복이었나 봅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낸 따뜻한 시간들도 저에겐 생명이었지만 남편에겐 답답함이었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의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의 아빠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담실장 그 여자를 상대로도 법적 대응을 시작했고 남편에게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아이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대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기만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결코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제 인생의 균열은 점점 커져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는 마음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삶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날 그 주차장, 그곳에서의 그 순간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겠죠. 남편과 그 상담실장이 주차장에서 함께 나타났던 날, 그리고 그 상담실장의 집 거실에 걸려있던 사진 한 장. 사진 속 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가장 아프게 했어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당당하게 설명하려 들었죠. 나도 사람인데 사랑받고 싶었어. 넌 좋은 엄마일지 몰라도 아내로서는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우리 진짜 부부 같았니?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저는 수많은 걸 포기했는데 내가 너무 익숙해서 식상해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럼 제가 낳고 키운 두 딸은요? 매일 남편 도시락 싸주고 퇴근 시간 맞춰 저녁 차려두던 제 시간들은요? 그 모든 게 당신에겐 그냥 지루함이었단 말인가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 여자랑 언제부터였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고개를 떨군 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오래됐단 뜻이야?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깊게 얽힌 사이란 거야? 그때서야 남편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술 한 잔이었어. 병원 일이 힘들고 너한텐 말할 수 없었고 그 사람은 내 말에 공감해줬어. 내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알아줬다고. 외로움. 그 단어가 이렇게 잔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 키우며 외롭다고 한 적, 남편에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은 밖에서 고생하니까, 나는 참고 이해해야 하니까,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단지 공감해줬다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짓밟아 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방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 울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속에선 수십 번도 더 무너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상담실장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아이와 약속이 있어 잠깐 들렀는데 그녀가 그곳에 앉아 있더라고요. 마주쳤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 말했죠. 그 사람 제 남편이에요. 그녀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이란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배신이었고 의도된 파괴였습니다. 사랑이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남의 가정을 깨는 게 사랑이에요? 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사랑인가요? 남의 남편 데려다 놓고 웃는 게 사랑이에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습이 더 얄미웠습니다. 상처받은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그 태도. 그게 너무 역겨웠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용서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건 기다림으로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니라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지금 이혼하면 애들이. 너도 후회할 거야. 잠깐 흔들린 거였어.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미쳤던 거야.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잠깐 흔들린 사람이 사진을 찍고 집벽에 걸어두진 않지. 그건 미친 행동이 아니라 계획적 행동이야. 당신 미안하단 말도 안 했어. 내가 다 알기 전까지 말하려 하지도 않았잖아. 그 말에 남편은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겠죠.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이걸 참으면 다음 피해자는 또 생긴다고. 아이들에겐 조금씩 설명했습니다. 아빠랑 엄마가 서로 많이 다퉜고 지금은 각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아직은 다 말할 수 없었지만 언젠가 이 아이들이 자라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를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혼자 남은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불 꺼진 집안을 바라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13년의 시간. 다정했던 그의 눈빛, 아이를 안고 웃던 그의 미소.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건 아니겠지만 그 기억들을 믿을 수 없게 된 건 그가 선택한 불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것.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삶 말고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 거라는 것. 그 결심이 저를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배신은 단순히 관계의 끝이 아닙니다. 그건 나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 누군가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 참을 수는 없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고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사실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제 감정이 아니라 두 딸아이 얼굴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2학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가 오는 발자국 소리에 먼저 뛰어나가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이 어떤 충격일까? 가정이 무너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그걸 생각하니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참을까? 눈 감고 살면 아이들만큼은 평온하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삶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 딸들에게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너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라면 멀어져야 해. 남이 널 함부로 대하면 웃으며 참지 마. 내 마음이 먼저야. 그런데 정작 그걸 가르친 제가 자신을 짓밟은 남편 옆에 서서 아이들 위해서라는 이유로 침묵한다면 그건 결국 제 아이들에게 거짓된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엄마가 아니라 자존을 지키는 인간으로 살아가기로. 그리고 그 길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라는 것도 결국엔 믿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을 때 그 사람은 처음으로 당황하더군요. 너 진짜야? 아이들 생각은 안 해? 정말 이대로 끝내겠다는 거야? 끝이 맞다고. 이건 더 이상 남편도 아버지도 아닌 사람과 같은 집에 살 수 없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을 땐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불륜 증거, 재산 상황, 양육권 등 꼼꼼하게 물어보더군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가능하냐고 묻자 불륜 증거가 있고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승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법이라는 게 처음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는 틀리지 않았고 잘못한 쪽은 따로 있다는 걸 누군가 객관적으로 확인해준다는 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한편으론 걱정도 켰습니다. 이혼 소송은 곧 전쟁이잖아요.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긴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게 될 스트레스도 너무 걱정됐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씩 준비시켰습니다. 아이들을 마주보고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가 많이 힘들어졌어.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함께 사는 게 더는 행복하지 않게 됐어. 큰딸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고 작은 딸은 엄마 아빠랑 싸웠어? 하고 묻더라고요. 제가 말했죠. 응, 좀 많이 싸웠어. 하지만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 아빠도 너희를 사랑하고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다 말할 순 없었지만 적어도 엄마의 선택이 아이들에게 모진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협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몇 차례 저를 찾아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은 제가 그에게 들었던 수많은 약속 중 가장 공허한 말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단 한 번도 먼저 사과하지 않았어. 이건 실수가 아니야. 그 사람 집에 사진까지 걸어둔 게 실수겠어? 제 단호한 말에 남편도 결국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가게 됐고 제가 제출한 증거들, 상담실장 집 사진, 주차장에서 마주친 장면, 심지어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까지 그 모든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엔 변호사를 내세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있었고 결국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안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슬픔보다, 분노보다 조용한 해방감이 밀려온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김지은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서 있는 거구나. 처음엔 남편 없는 삶이 막막했어요. 생활비는 어쩌지?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보내지? 나 취직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 모든 불안도 내가 선택한 인생 안에 있는 것이라면 감수하고 견디자. 그게 엄마로서의 책임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고 스스로 되뇌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아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요즘은 예전보다 더 많이 웃는 것 같아.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도 배신도, 이혼도 전쟁도 결국 이 아이들을 위해 제가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 같았어요. 지금 제 이름은 누군가의 부인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제 인생은 과거의 그림자보다 더 밝을 거라고 믿어요. 이혼이라는 게요. 막상 결정하기까지는 1000번, 10,000번 고민하지만 정작 도장을 찍고 나오면 이상하리만치 허무합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 그 안에 가구며 식기, 커튼 하나까지 모두 추억이 묻어있던 그곳에서 제가 챙겨 나온 건 고작 전세금이 될 만한 금액의 현금뿐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전세 자금 조금 보태주시고 저도 예금 깨서 아이들과 셋이 살 작은 아파트를 구했죠. 세 식구가 살기엔 좀 좁았지만 그 좁은 공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질 때면 세상 그 어디보다 넓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3개월쯤 지나니 경제적 압박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양육비는 법적으로 받기로 했지만 남편이 제때 송금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생활비며 학원비까지 하루하루가 벅찼습니다. 한밤중에 거실 전등 하나만 켜놓고 계좌 잔액 보면서 숨죽여 울던 날도 많았어요. 이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내가 너무 성급했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아이들 자는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어요. 괜찮아. 우린 지금 잘 살고 있어. 하지만 잘 살고 있다는 말만으론 현실이 변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젠 정말 다시 사회로 나가야겠다고. 사실 저 대학교 때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었어요. 졸업 후에도 몇 년간 작은 IT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었고요. 결혼하고 경력이 단절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해보면 언젠가 빛이 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나면 빈방에 앉아 혼자 코딩 공부를 시작했어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SQL, 책도 사서 보고 무료 강의 영상도 돌려보며 하루 8시간 이상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아이들이 잠든 뒤에도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엄마, 요즘엔 공부하는 학생 같아. 딸아이가 장난스럽게 말하곤 했는데 그 말이 참 위안이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IT 기업 인턴 모집 공고가 보였습니다. 30세 이상 지원 가능. 경력 단절 여성 환영. 그 한 줄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 손이 많이 떨렸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다시 취직이 될까? 하지만 포기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원했고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가게 됐죠. 면접장 안에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록 공백 기간이 길었지만 저는 늘 공부해왔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해낼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합격 메일을 보고 아이들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걸 보던 둘째가 엄마 왜 울어? 기쁜 거 아니야? 하면서 안아주는데 그 순간 아, 나 진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출근 첫날 저는 마치 신입사원처럼 낯선 복장에 낯선 표정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고 그곳엔 저처럼 다시 시작하려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어요. 다들 엄마이자 직장인이었고 서로의 사연을 공감해주는 따뜻한 분위기였죠. 처음엔 버겁고 낯설었습니다. 시간 맞춰 퇴근하고 아이들 저녁 챙기고
밀린 업무까지 처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적응해 갔습니다. 점점 맞는 일이 많아졌고 팀장님께 센스 있다는 말도 들었어요. 그리고 입사 1년 뒤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죠. 그날 저녁 아이들과 치킨 시켜 먹으면서 엄마 이제 진짜 회사 다녀 하고 말했을 때 큰딸이 박수치며 엄마 멋지다. 완전 멋져. 했던 그 얼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도 아니고 오직 제 스스로의 의지 덕분이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남편 잘못 하나로 가정을 깨는 건 너무했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그 잘못 하나가 한 사람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몸으로 겪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할 수 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라고. 이혼 후에도 저희 가족은 형태는 달라졌지만 사랑의 온도는 오히려 더 깊어졌고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잘 알고 자라고 있어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회의를 하고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동료로 그리고 아이들에겐 자랑스러운 엄마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잠들기 전 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너 참 잘 살고 있다. 이혼이라는 누구에게도 쉬운 선택이 아닌 과정을 거치고 다시 사회로 나가 일하며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되찾아갔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소소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결국 행복이라는 이름의 큰 선물을 주었어요. 오늘은 그 행복의 조각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이혼 후 좁은 아파트에서 어찌 보면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좁은 집에 웃음소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큰딸은 학교 다녀오면 현관문 열자마자 엄마 나 오늘 시험 망했어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작은 딸은 양말도 안 벗고 저한테 안기며 엄마 친구가 엄마가 싸준 간식 부러워했어 라고 말하곤 했죠.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밥상 차리고 분위기 맞추고 애들이 아빠 눈치 안 보게 신경 쓰고 이제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이들과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편한 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딱히 계획 없이 산책을 나갔고 길거리 붕어빵에 웃고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 맞으며 수다 떨었어요. 한 번은 큰딸이 그랬어요. 엄마 우리 예전보다 요즘이 더 가족 같아.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라면 종류를 고르며 이건 주말 야식용, 이건 시험 끝난 날용 하면서 장난을 치고 집에 와선 셋이 나란히 앉아 라면에 김치 하나 얹고 정말 맛있게 먹었죠. 그런 날들 속에서 우린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작은 딸이 학교에서 발표 수업을 하고 왔어요. 오늘 엄마 자랑했어. 우리 엄마 컴퓨터 회사 다녀. 예전에는 집에서 밥 해줬는데 지금은 회사 가서 일하고 그래도 나 간식은 꼭 챙겨줘. 그 말 듣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다음엔 엄마가 도시락 싸줄까? 그랬더니 아니 그건 그냥 사줘. 하고 웃더라고요. 그 무심한 듯한 대답조차 저에겐 위로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 중고 가구점에 갔어요. 그동안 TV는 없었거든요. 누가 쓰던 중고 TV라도 하나 드리면 주말 밤에 영화도 같이 보고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TV를 사서 돌아오는 길 작은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해.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이혼했어도 혼자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예요. 이런 행복을 느끼기까지 저는 긴 시간을 걸어왔습니다. 무너진 자존감, 버림받은 상처, 불안한 미래. 모든 게 저를 짓눌렀지만 결국 저를 다시 일으킨 건 제 안에 남아있던 사랑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 나 자신을 향한 존중, 그리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요즘은요, 큰딸과 작은딸이 같이 앉아 엄마의 회사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커서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고 해요.
엄마처럼 멋지고 똑똑하고 일도 하고 요리도 잘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 그런 말 들으면 이 세상 어떤 칭찬보다 더 벅차고 감동적입니다. 하루는 작은 딸이 아빠 얘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는 요즘 뭐 해? 저는 차분하게 말했죠. 응, 요즘은 좀 힘든가 봐. 그렇지만 너희한텐 좋은 아빠였잖아. 그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아빠 얘긴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부족하지만 진짜 함께해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사람답게 존중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주말 밤이면 TV 앞에 앉아 셋이 나란히 영화도 보고 시험 끝난 날엔 치킨을 시켜 먹고 오랜만에 단체 사진도 찍어요. 그 사진을 인화해서 작은 액자에 넣고 우리 집 벽 한가운데에 걸었습니다. 이 집엔 남편도 어른도 시댁도 없지만 우리 셋의 웃음이 있습니다. 엄마, 딸, 그리고 또 딸. 이 세 여자가 만들어가는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집. 그게 지금 우리 가족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해가던 우리 가족과는 달리 점점 무너져가는 전 남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가끔 인생은 돌고 돌아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주더라고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누구는 잃고도 다시 일어서고 누구는 지키려 하지 않은 것을 결국 다 놓치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오늘은 그 후자의 이야기, 즉 제 전 남편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결코 그 사람의 불행을 기다리거나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떠난 이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세상은 묘하게도 자연스럽게 천천히 모든 걸 그 자리에 돌려놓더군요. 이혼 후 얼마간 전 남편은 그 상담실장과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주변 소문을 통해 그 이야기는 제 귀에도 들려왔어요. 병원 근처에서 함께 장 보는 모습, 같은 차를 타고 출퇴근하는 모습, 어떤 날은 손을 잡고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있는 모습까지. 이상하게도 그 얘기를 듣는데 화도 질투도 슬픔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그 선택이 너의 전부라면 잘 살아봐라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먼저 병원 상황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환자 수가 줄고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그가 일했던 병원은 결국 경영난을 겪게 되었어요. 가장 큰 원인은 신뢰였습니다. 그 사람은 환자들에게 친절한 의사였지만 직원들에게는 감정적이었고 이혼 이후 병원 내 분위기도 휘청였어요. 무엇보다 상담실장과 사적으로 얽혀 있다는 소문은 환자들 사이에서도 공공연한 이야기였고 그게 결국 병원의 이미지를 갉아먹었죠. 기존 직원 몇 명은 퇴사했고 대체 인력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장이 병원의 중심이 된 이후엔 직원들과의 소통이 거의 끊기다시피 했다고 해요.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지인들이 조심스럽게 전해주는 말 속에서 그 병원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2년쯤 지났을 때 저는 그 둘이 결국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장 유력한 얘기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병원 매출이 급감하면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그 안에서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커졌다는 거죠. 결국 그 상담실장은 병원을 떠났고 전 남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그 사람은 병원을 정리하고 근처 다른 병원에 월급 의사로 들어갔다고 해요. 예전에 자유롭고 성공적인 원장은 사라지고 이젠 남의 병원에서 근무표에 따라 일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은 의외로 통쾌함도 연민도 아닌 이해였어요. 사람이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저도 그도 결국엔 배운 셈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딸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어요.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두 아이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큰딸은 이혼 이후 아빠와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빠였다고 해도 그 마지막 순간 자기 가족을 배신하고 또 그걸 정당화하려 했던 그 장면이 아직도 마음에 깊게 남아 있었나 봐요. 작은 딸은 처음엔 아빠가 보고 싶긴 해라고 말했지만 어느 날 조용히 그러더군요. 근데 아빠가 엄마 울게 했잖아. 그거 생각하면 그냥 싫어.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어. 다만 어른들 사이엔 지킬 걸 지키지 못한 실수가 있었던 거야.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어떤 말보다도 그들이 본 장면, 그들이 느낀 공기 속에서 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외롭다고 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고 병원에서도 예전처럼 대우받지 못하며 혼자 작은 원룸에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누구도 그 사람을 향해 그래 잘 됐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두는 법이라고.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건 이혼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행복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 그걸 내 탓으로 돌리진 않지만 이젠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 뒤로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배신했을 땐 그 대가가 반드시 누군가의 복수로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결과로 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제 인생을 쓰고 싶지 않았고 아이들을 이용해 복수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묵묵히 뜨겁게. 그리고 지금 그 결과로 저는 웃고 있고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며 우린 세상 누구보다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여자의 결혼, 배신, 이혼,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까지 이렇게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그 모든 과거를 마주하고 이제는 그 위에 당당히 제 삶을 세우고 있는 지금의 저를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 해요. 이혼한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고 다음엔 딸아이들의 웃음을 되찾는 게 목표였고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매일 스스로에게 가르쳐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이에요. 입사 초기에는 주로 테스트와 간단한 유지 보수를 맡았지만 이제는 신규 프로젝트의 백엔드 로직을 설계하는 팀의 중심 멤버가 되었고 후배 직원들의 멘토 역할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일하는 자리엔 전업주부 출신 이혼녀 같은 꼬리표는 없습니다. 오로지 실력과 책임감으로 저는 제 자리를 만들었고 매달 받는 월급은 이제 우리 세 식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넉넉해졌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따뜻한 전등불 아래 딸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서 공부하거나 소파에 누워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있어요. 어느새 큰딸은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딸도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네요. 어릴 적엔 두 아이가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던 시간이 많았지만 이젠 그 단어보다 엄마랑 뭐 먹을까? 엄마 주말에 영화 볼래요? 이런 말들이 우리 집의 일상 언어가 되었어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때로는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 과거를 돌아볼 때가 있어요. 혼자 주방에서 커피를 내릴 때 밤에 창문 너머로 흐릿한 도시 불빛을 바라볼 때면 문득 그때 그 선택이 없었더라면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늘 결론은 같아요. 지금 이 삶이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며 안정을 누릴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혼자의 시간을 견디며 스스로를 지켜야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의 강요도 체념도 아닌 내가 나를 위해 내린 결정.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 아닐까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고 누군가의 그림자 뒤에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제 아이들의 엄마이면서도 한 명의 직장인이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요즘 제 일상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속에 저는 매일 살아있음을 느껴요. 출근길에 듣는 음악 한 곡, 퇴근 후 해가 지기 전에 짧은 산책, 주말엔 아이들과 마트 가서 오늘은 무슨 아이스크림을 고를까 실랑이 하는 그 순간들. 그런 소소한 장면 하나하나가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제 삶의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외로운 날도 있어요. 혼자 아이들 재워놓고 거실에 불 꺼진 채 앉아 있을 때면 왠지 모르게 공허한 기분이 밀려오기도 하죠. 그럴 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너는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그리고 그 말이 정말로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이제는 저도 가끔 누군가를 위로해줄 수 있게 되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이혼 여성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언니처럼 되고 싶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겨내고 싶어요. 그럴 땐 제가 받은 상처도 이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흔적이 된 것 같아. 참 감사해요. 이야기를 시작할 땐 단지 제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고 누군가 공감해 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저는 성장했고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으며 결국엔 저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걸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과거에도 매달리지 않으며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3, 두 아이의 엄마, 프로그래머, 그리고 나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그게 지금의 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당신의 삶의 주인공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얼마나 망가졌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건 단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